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품 여수의 사랑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여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사실은 딱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무려 24년의 간격을 두고 나온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가리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네,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맞아요. 바로 이 질문이죠.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작품을 말하는 걸까? 같은 이름 아래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이 재밌는 문학적 수수께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1995년에 나온 작가 한강의 데뷔를 알린 첫 소설집의 제목이기도 한 단편소설이고요. 다른 하나는 24년이나 지나서 발표된 완전히 새로운 중편소설입니다. 왼쪽이 뭐랄까 20대 작가의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시선이라면 오른쪽은 이제 원숙해진 작가의 깊고 철학적인 사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럼 우리 가장 최근 작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2019년의 여수의 사랑입니다. 이 작품은 분위기 자체가 정말 고요한 수면 같아요. 아주 정적이죠. 주인공인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떤 상실의 조각들을 맞추려고 여수로 떠나요. 근데 이 소설이 되게 독특한 게 무슨 큰 사건이 터지거나 하질 않아요. 대신에 그냥 주인공의 감각 또 희미한 기억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가 아주 조용하게 흘러갑니다. 마치 잃어버린 사랑의 흔적을 더듬어가는 그런 내면의 순례길 같다고 할까요? 이 문장 정말 이 작품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사랑은 막 따뜻하고 포근한 현실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바라볼 수는 있는데 절대로 온전히 들어갈 수는 없는 저 멀리 있는 차갑고 깊은 과거의 바다처럼 그려집니다. 이 닿을 수 없다는 서늘한 느낌이 소설 전체를 감싸고 있죠.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아요. 오히려 이 작품의 핵심은 사랑의 불가능성에 가깝습니다.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한때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 희미한 흔적, 혹은 바람처럼 스쳐간 기억,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죠. 이 고요한 이야기 안에는 여러 상징들이 흐르고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바다는 잃어버린 기억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고요.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를 보여주는 장치죠. 특히 물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해요. 모든 걸 씻어내고 싶은 정화의 욕망이면서 동시에 모든 걸 지워버리는 망각의 심.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면서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. 자,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4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? 2019년에 그 깊은 사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. 근데 분위기는 정말 완전히 달라요. 훨씬 격렬하고 훨씬 고통스럽습니다. 2019년 소설의 그 고요함과는 정말 정반대예요. 이 작품은 정선과 자은이라는 두 여성의 말 그대로 폭풍 같은 이야기입니다. 정선은 가족 동반 자살 시도에서 혼자 살아남은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고요. 자은은 어릴 때 기차에 버려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죠. 이 두 사람에게 여수라는 곳은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 고통의 시작점이자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. 정선의 트라우마는 이렇게 너무나 선명한 육체의 고통으로 드러납니다.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이 결국 결벽증과 구토라는 행위로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. 이처럼 1995년의 이야기는 상처를 그냥 추상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날 것 그대로의 육체적인 현상으로 그려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한강 작가 초기 문학의 핵심 키워드죠. 불편함의 미학이라는 게 드러납니다. 작가는 독자들에게 쉬운 위로나 희망을 건네주지 않아요. 인물들은 정말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데 결국 실패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인간의 노력이 가진 한계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작품에서 여수라는 이름은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. 원래 여수는 아름다운 물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런데 이걸 나그네의 시름을 뜻하는 여수,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갇힌 여성죄수라는 의미로까지 바꿔서 읽어냅니다. 이 이름의 재해석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장치죠. 자, 그럼 이 두 작품은 그냥 우연히 제목만 같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일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
24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두 작품을 관통하는 한강 작가만의 아주 단단한 세계관이 있어요. 이제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두 작품의 핵심 주제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24년이라는 시간이 작가의 세계관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들었는지가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. 1995년에는 육체적이고 날 것 같던 상처가 2019년에 와서는 내면적이고 철학적인 기억의 문제로 깊어지죠. 죽음의 공간이었던 바다는 기억의 거대한 은유로 바뀌고요. 작가의 문제의식이 육체에서 기억으로, 현상에서 철학으로 이동한 게 한눈에 보입니다. 결국 이 두 개의 여수의 사랑은 한강 문학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그건 바로 폭력과 상실을 겪고 난 뒤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. 사실 이건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같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작가의 가장 근원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죠. 2019년 작품에 대해서 이재훈 평론가가 남긴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작품의 정수를 꿰뚫는 것 같아요. 한강의 가장 내밀한 사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가장 고요한 진원가다. 와, 작품이 다루는 상실과 기억의 그 철학적 깊이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평가죠. 반면에 1995년 소설집은 우리 시대 가장 젊은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아요.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대 한강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담긴 문학적 원형이라는 거죠. 고요한 진홍가와 젊은 고전. 와, 이 두 표현만 봐도 24년의 변화가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?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합쳐봤을 때 한강의 세계에서 사랑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? 두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저는 그걸 슬픔의 윤리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자, 1단계. 고통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봅니다. 2단계.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. 3단계. 그 기억을 짊어지는 증인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 4단계. 바로 그 남겨진 흔적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. 이게 바로 한강 작가가 문학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강의 세계에서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그런 마법이 아니에요. 우리가 꼭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도 아니고요. 그저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떤 감각, 뭐랄까, 물의 냄새나 빛의 잔향 같은 그런 겁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네요. 사랑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남아 있었다.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 남기고 간 바로 그 흔적. 어쩌면 그게 한강 문학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진짜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겨진 기억들. 우리는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까요? 어쩌면 한강 작가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바로 이 질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